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낭만주의 역사에서 또 피아노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거장 중 한 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악이라는 언어를 다루는 피아노의 시인 프레데릭 쇼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추구했던 음악 세계와 걸어온 삶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평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우리 쇼팽 선생님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말주변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죠. 제가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제자들에게만 말을 하고 평소에는 음악으로 또 피아노로만 저를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음악을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과의 대화라면 얼마든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물어보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연주 스타일에 대한 질문인데요. 당시 유행했던 어떤 대규모 콘서트나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음악에는 취향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큰 콘서트홀들은 예술의 본질을 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이목을 끌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화려한 기교를 쓰게 되고 거칠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과장이라던가 가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악이라는 언어는 참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로 대화하는 듯한 그런 음악을 연주하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피아노로 노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항상 피아노를 연주할 때 노래하듯이 연주하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음악의 알파와 오메가는 결국 노래니까요. 뭔가 음악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음악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음악이란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연주하는 건 연설을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같은 연설문을 읽어도 연설가의 재량에 따라서 호소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단어의 장단을 맞추고 문맥에 맞게 구두점을 찍어야 청중의 마음에 더 와닿을 수 있듯이 연주자의 연주도 그 기량에 따라서 같은 곡을 치더라도 청중의 마음에 다가가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노래란 말을 사용하셨는데 혹시 그 노래라는 말은 이제 사람이 목으로 부르는 그 노래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네네, 성악, 오페라에서 부르는 가곡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옛날 이탈리아 성악가들의 창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벨칸토라고 부르는 창법이 있어요. 목에는 힘을 빼고 가슴이랑 배를 끌어올려서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소리가 나게 하는 창법인데요. 피아노를 연주할 때도 이런 소리가 나야 해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소리.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 오페라 가곡들을 항상 많이 들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제를 변환해서 또 연주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피아노를 연주할 때 가장 올바른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세요. 일단 피아노 앞에 조금 높이 앉아서 중심을 잡고 팔꿈치가 흰 건반의 높이에 오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요.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경직이 되게 되고 긴장한다거나 불편한 이유로 몸이 경직되게 되면 손가락도 굳고 딱딱한 소리가 나게 돼요. 네. 그러면 온몸이 유연해야 한다는 그 말에는 손가락이 또 포함되고 또 손가락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손가락을 이해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가락은 형태도 다르고 역할과 장단점도 다 다릅니다. 오른손을 한번 보자면 엄지손가락은 가장 독립되어 있죠. 둘째 손가락은 가장 힘이 세고요. 셋째 손가락은 가운데서 받침점 역할을 하고 넷째 손가락은 힘은 조금 약하지만 셋째 손가락과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새끼손가락은 주로 가장 높은 음이나 가장 낮은 음을 치게 되죠. 이런 손가락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데요. 제 동시대 연주자들은 이 모든 손가락을 다 똑같이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자기 손가락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게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피아노를 우리가 이탈리아 가성을 부르듯이 또 연주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을 때리는 악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피아노로
노래하듯이 연주할 수 있는지 좀 그것이 궁금합니다. 노래하듯이 연주하려면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터치가 중요합니다. 연습생들이 수없이 연습하는 그 테크닉보다도 터치가 훨씬 중요해요. 터치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면 레가토에 익숙해지게 되고 이 레가토를 잘 다루는 것이 노래하듯이 연주하는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피아노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또 쇼팽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혹시 선생님만의 새로운 연주 기법이 있다거나 또 그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룬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핑거링입니다. 제 이전 연주자들은 핑거링을 아주 틀에 박힌 데다 아주 까다롭게 사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가락을 편하게 쓸 수만 있다면 어떤 손가락 번호든 다 좋다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검은 건반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이미 누르고 있는 건반을 다른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도 즐겨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손의 수평 이동입니다. 건반을 고르게 연주하려면 손가락 자체의 힘보다는 손과 손목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핑거링 이외에도 선생님의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페달링과 템포 루바토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먼저 레슨 때는 페달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신 건지? 페달이라는 것은 테크닉의 확장이어서 아주 절제해서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악상을 연주할 때 페달에 의존하지 말고 손가락으로만 연주하라고 합니다. 저 자신은 페달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페달을 너무 남용할까 봐 잘 알려주지도 않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템포 루바토에 관한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템포 루바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혹시 진정한 의미의 템포 루바토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루바토를 박자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루바토의 핵심은 두 손의 완전한 독립이에요. 왼손은 지휘자처럼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고 밀리거나 앞서가는 일이 없어야 해요. 그렇지만 오른손 선율을 노래하는 손은 조금 급하게 밀거나 여롭게 당기거나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얻는 식으로 연주를 해야 합니다. 왼손이라는 기둥에 단단하게 받쳐주어야지만 오른손이 자유롭게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루바토라는 단어 자체가 도둑맞은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덜 중요한 음표에서 시간을 뺏어와서 더 중요한 음표에 준다는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면모를 뛰어넘어서 화제를 바꾸어서 레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생애 후반에는 매일매일 서너 시간씩을 레슨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세간에서는 이 시간을 이제 방앗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좀. 제가 말년에는 제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 레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를 유지해서 억지로 돌리는 방앗간 같다라고 장난적으로 말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대충 가르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 정말 기뻤고 못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가르쳤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집요하게 반복하면서 시키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레슨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과 저 단둘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가끔은 제가 아끼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레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제자는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엘사의 그랜드 피아노에 앉고 저는 자그마한 소형 피아노에 앉아서 제가 연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레슨을 하곤 했죠. 제가 학생보다 피아노를 많이 치는 날도 굉장히 많았어요. 레슨은 시간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주로 45분에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시간과 관계없이 20프랑을 고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레슨 중에 일화를 몇 개 듣고 싶은데요. 혹시 레슨 중에 화를 내신 적이 있는지? 물론 저는 항상 정중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자주 아프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을 때 학생이 건방지게 연주하거나 대충 연주한다거나 하는 날은 좀 쌀쌀맞게 대하거나 좀 순간적으로 화를 냈던 적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들고요. 또 선생님이 또 레슨의 진심이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일화로 악보에 직접 손가락 번호를 또 꼼꼼하게 새기면서 적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핑거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좋은 핑거링이 연습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손가락 번호를 쓰게 되면 손이 편해지고 손이 편해지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5-6시간씩 손가락을 연습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기계적으로 좀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손가락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무의미한 반복들은 연주자의 정신을 되게 둔화시킨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저한테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말을 하길래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절대 금지라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딴 데 두고 건반을 수십 번, 100번 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연습을 짧게 하더라도 정신을 다 집중해서 자기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예리한 귀와 눈은 표현과 구성, 손 위치, 터치, 페달 사용 이 중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에까지 더없이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교습할 때는 완전히 그 일에 몰두하여 오직 선생님이며 선생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닌 모습을 보였습니다. 쇼팽 선생님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노래와 완벽한 절제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작은 살롱에서 관객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던 시인의 목소리 같았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의 삶과 창작을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영혼의 동반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사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서는 선생님의 연인이었던 작가 조르드 상드에 대한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상드 씨는 어떤 존재였나요? 두 분의 첫 만남이 솔직히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냥 좋은 첫인상은 아니었죠. 파리의 한 사교계 모임에서 제 친구인 리스트의 친구에게서 건너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커다란 시가를 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억척스럽고 좀 거부감이 들었던 인상이었습니다. 네. 또 그런 상드 씨에게 어쩌다 마음을 열게 되셨는지. 제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상드 씨의 그런 강인한 부분이 저를 좀 따뜻하게 안아줬던 것 같습니다. 되게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좀 드센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가장 완벽한 동반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상드와 함께 있으면 저는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온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분 하면은 이제 마요르카 섬에서의 로맨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명곡들이 정말 많다고 하죠. 네, 제 건강이 악화되니까 상대가 제 아이들과 저를 데리고 마요르카 섬으로 이제 요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그 섬에서는 수도 없이 비가 내리고 또 제 폐결핵 때문에 전염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수도원에서 지내야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저한테는 가장 황금기였던 것 같네요. 힘든 와중에도 상대가 있어 주었고 그 덕분에 제가 멈추지 않고 창작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곡 중 한 곡인 빗방울 전주곡도 거기서 작곡한 곡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그렇게 뜨거웠던 10년의 사랑이 결국에는 또 파국으로 끝을 맞이했는데요. 상드 씨와의 이별,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좀 어땠는지. 네, 많은 일이 있었죠. 아이들과의 문제도 있었고 성격 차이를 결국은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요. 제가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겨놓는 성격인데 그 성격이 좀 상대에게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 차가운 성격이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이에 어찌 되었든 상대와 이별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도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고 이제 슬프게도 음악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별 후 2년 뒤에 제가 눈을 감았으니까 상대와의 이별이 결국 제 음악 인생의 마침표였던 셈이네요. 상대의 얼굴은 내 주위를 끌어당겼다. 특히 두 눈이 그랬다. 놀라운 눈이었다.
미간이 좀 좁긴 해도 크고 눈꺼풀이 두텁고 새까맣지만 번들거리지 않는 검은 두 눈. 그녀의 눈을 보면 광택 없는 대리석이나 벨벳이 떠오른다. 두 눈 때문에 그녀의 용모에는 기묘하고 둔하고 심지어 차갑기까지 한 표정이 깃들인다. 어여쁜 눈썹과 크고 침착한 두 눈 때문에 강인하고 의젓한 인상인데 얼굴 아래쪽 부분은 그런 인상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코는 좀 두툼한 편이라 그리 맵시 있는 코는 아니다. 입은 좀 음탕해 보이는 편이고 턱은 작았다. 말투는 아주 단순했고 행동거지는 매우 조용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쇼팽 선생님의 회고였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한쪽 의견의 말만 들어볼 수 없죠. 쇼팽 선생님의 인생의 사랑이었던 조르주 상드 씨 본인을 모셨습니다. 상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에 이제 상실을 겪으면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고 여성 작가가 드물던 시기에 또 필명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팽 선생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 쇼팽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파티였어요. 당시 마리다구와 친한 친구였는데 마리다구가 저를 파티에 초대해 주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첫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사람 인연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쇼팽 선생님의 인상은 뭔가 섬세한 피아니스트 그리고 혁신적인 교육자인데요. 또 상드 씨가 기억하는 첫인상은 어땠나요? 저는 정말 첫눈에 반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겁에 질린 듯한 파란 눈동자, 왜소한 몸짓이 저를 쇼팽에게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또 그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그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정말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쇼팽 선생님도 상드 씨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에요. 오히려 제 첫인상은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남장을 하기도 했고 시가를 즐겨 피웠기 때문에 내성적이었던 쇼팽에게 제가 많이 이상해 보였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리고 사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함께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점도 궁금합니다. 아마 저의 매력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던 건 아닐까요? 쇼팽은 그 당시에 이별을 한 상태였고 많이 힘들어했던 시기였어요. 저는 그런 쇼팽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순간들은 쇼팽과 함께 쇼팽의 피아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곡은 녹턴 2번이었어요. 이 곡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이 특징인 곡으로 마치 밤하늘 아래서 저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감정을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이나 쇼팽 선생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신 상드 씨인데 상드 씨가 보기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쇼팽 선생님의 진짜 모습은 또 무엇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쇼팽을 천재 작곡가로만 기억하더라고요. 하지만 쇼팽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는 자기가 만든 피아노 곡이 싫다며 피아노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또 쇼팽은 자기의 고향인 폴란드를 정말 사랑했어요. 마주르카나 폴로네이즈 같은 곡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상드 씨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유명한 작품인 루크레치아 폴로리아니 속에 카를 왕자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또 모델이 쇼팽 선생님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카롤 왕자가 워낙에 예민하고 또 병약하며 강한 집착과 질투를 보이는 인물인데 혹시 이 소문이 진실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이 소설은 오로지 제 상상력에서만 나온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카롤 왕자를 보고 쇼팽을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들을 다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그마한 사람이 내게 남긴 영향이 놀랍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다고 말해야겠네요. 나는 아직도 깜짝 놀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만약 내가 도도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흔들림 없이 살 나이라고 생각한 이 시점에 이런 감정에 휘둘려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보고 스스로 굴욕을 느꼈을 거예요. 두 분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을지라도 그 비극 속에서 위대한 예술이 탄생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란 것은 원래 혼자 완성할 수 없는 법이죠. 이번에는 쇼팽 선생님의 음악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음악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가니니 선생님과 또 쇼팽 선생님의 음악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저의 음악을 듣는 청중들의 말을 빌리자면 저의 음악은 다소 악마적이고 격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친구의 음악은 한없이 섬세하고 낭만적이니까요. 성향이 완전히 다른 쇼팽에게 어떤 변화를 또 주셨다고 생각하는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쇼팽에게도 피아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극이 된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무대 위에서 온갖 파격적이고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니 객석 위에 있던 쇼팽의 눈이 뒤집어졌던 거겠죠. 악기의 잠재력은 생각보다 넓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제 공연을 보고 난 뒤 에뛰드를 쓰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쇼팽도 제가 그랬듯이 피아노라는 악기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더 시험하고 발전시키려고 한 태도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그 파격적인 음악이 쇼팽 선생님 고유의 섬세하고 내성적인 음악 세계에는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쇼팽은 제 화려한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대로 저를 모방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쇼팽은 저와 다른 음악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 거죠. 제 거칠고 폭발적인 기교를 쇼팽은 자신만의 섬세한 시적 언어와 낭만적인 선율로 여과낸 것입니다. 제가 쇼팽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악기 한계를 시험하도록 도전 혹은 용기가 되어준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우리는 피아노의 시인 프레데릭 쇼팽 선생님의 깊은 내면과 음악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독과 절제 속에서 피아노를 하나의 언어로 그것은 쇼팽을 표현하는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켰던 시인의 음악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